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손해상사 정경희고요. 오늘은 계약절 알리 의무 저희 이제 교육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좀 약간 이거를 해달라고 전에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중요하고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혹시 계약절 알리 의무, 고지 의무가 뭔가요?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를 해요. 정답은 없어요. 예. 보험사에다가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보험료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보험사가 과연 고지 의무 관련해서 방법을 몰라서 이런 거를 받을까요? 우리 지금 계약절 알리 의무 우리 청약서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진짜 받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조사 나오면은 5년치 건강보험공단 자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할 때 그냥 그거 달라고 하면 되게 편해요. 그렇죠? 왜 그걸 꼭 굳이 조사할 때 그럴까요? 일부러 역선택을 조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험료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걸로 연말잔치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해서 보험료를 많이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절 알리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 해지하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그들은 손해 볼 게 없어요. 방법은 있는데 굳이는 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 누굴까요? 계약절 알리 의무 위반으로 안 했을 경우에. 계약자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설계사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죠? 구상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당이 막 100만 원 받았다? 근데 이 사람 보험금이 나갔어요. 수당 40% 토해내래요.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안보험금이나 아니면 사망으로 해갖고 1억이 나갔다. 40% 구상 들어오면 4천만 원이에요. 그 구상 소송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내가 돈을 안 받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돈, 그리고 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거나 해약환급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받았잖아요. 거수보험료 받았잖아요. 그걸로 운영했어요. 그 결국에는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절 알리 의무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한, 잘해놓으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설계사분이 이제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항상 저희 업무가 클레임 파트인데, 보상인데 언더라이팅을 조금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 하면 보상 나갈까요 말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근데 그때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본태성 진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 떨림.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파킨슨 병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예요. 근데 이거는 치료가 없어요. 약물 치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지 의무 사항에 안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 뭐 치료 받은 거 없고, 약물 치료 받은 거 없고, 정밀 검사하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거를 고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과연 보험을 받아줬을까? 안 받아주잖아요. 이게 지금은 떨림이 조금 약한데 점점점 심하면 떨림이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아예 못한대요.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들수록.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면 얘가 나사가 막 빠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막 떨리고 이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신경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식사를 하러 와서 그거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봐도 이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전 보험사에 다 넣었대요. 다 승인 다 올린 거예요. 그 대신에 계약자도 좀 충실했겠죠. 이게 지금 치료가 완성됐다. 이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떨림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받아서 열 몇 군데 보험사에 다 넣었대요. 근데 한 군데에서 KB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도수치료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승인해줬잖아요. 도수치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가 온대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게 속여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계약자가 전화 오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뭔 일 터졌나? 뭐 사고 났나?
그리고 또 뭐 있으면 계속 우리가 거기 시달려야 되잖아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를 문제를 삼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고맙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다 소개를 시켜주니까 오히려 전화 받는 게 즐겁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영업 관련돼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외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일차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게 계약자를 알릴 의무예요. 이게 상법 조항이거든요. 고지 의무를 계약자를 알릴 의무.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651조, 그다음에 약관에서는 계약자를 알릴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은 보험 계약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할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1월 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날로 1월 넘어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해지를 못해요. 내가 고지 의무 위반했다 하더라도. 근데 고의 중과실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저희 변호사님께도 계속 여쭤봤거든요. 고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중과실은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거의 고의에 붙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그때마다 사건마다 하나하나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과실이다 고의다라는 거는 고의는 당연하죠. 내가 의도적으로 속였으니까. 근데 중과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고 발생하고 나서 왜냐면 우리는 그때 보험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 마음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악의적으로 이 사람이 선택을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소송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 우리가 중요한 사항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질문서를 받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항을 반증할 수 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질문한 내용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반증할 수 있다. 이거는 추정이에요.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본다가 아니에요. 보는 거는 확실하게 네가 질문한 건 이거니까 이거야 라고 하지만 이거 외에 별도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가 되게 어려운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얘기하는 이게 지금 법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보험 안 받아줘. 그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 이거 하면은 할증될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 이거 하면 정기간 부담보야. 그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이 있잖아요. 질문서에 질문 안 했어도 아 이거 질문하면은 좀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러면 보험사가 중요하라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날로 1개월 이내. 그 보험사가 언제 알았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예를 들어서 KB손해보험에 오토바이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K보험에 장기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한다는 거 속였어요. 보험사가 알았을 것 같잖아요. 재판부에서는 몰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보험사에 오토바이 보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날로 1개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조사 나오잖아요. 서베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레포트가 나가요. 레포트에 보면은 우측 상단에 데이터가 있어요. 날짜, 보고일이 있어요. 이제 그게 들어간 날, 보고일. 보통 한 2, 3일 내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껍데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보험사가 안날을 바꾸려고 하면, 왜냐면 보험사랑 서베이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들만 앞장만 바꿔서 재판부에 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도장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편으로 등기로 한꺼번에 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해요. 중간 보고해서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더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보험사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레포트가 들어간 날. 그리고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이게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지를 할 수 없고 3년 이내면은 인과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우리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이 왔다. 그러면 3년 이내면은 보험사가 보험금 안 줄 수 있어요. 상당 인과관계. 근데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당뇨로 청구하면 안 돼요. 동일한 질병이잖아요. 근데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이 왔어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 해지됐잖아요. 그 해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고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약관에서 보는 조항이거든요. 비슷해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자를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관에 맞게끔 그냥 좀 옮겼을 뿐이에요. 여기다 보면 2번 보면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이게 아까 우리가 상법에서 1개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내가 1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2016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1월 1일. 그리고 2018년 1월 1일까지 보험 사고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되게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이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아니라 계약 체결로부터 2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을 넣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은 상법 조항에서 끌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최초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아까 상법 조항이랑 똑같죠?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거 판례예요. 2010년도에 보험 청약을 했어요. 이 친구는 간호학과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 10월 초경에 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산부인과 이런 데 갔겠죠? 근데 거기서 약간 혈뇨랑 단백뇨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27일 날 이 사람이 간호학과 출신이니까 또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직장용 건강검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성신부전 의증,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신장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장이 샌다. 우리 정수기가 샌다, 필터가 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걸러줘야 되는데 못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폐물이 몸속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소변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11월 4일 날. 11월 1일 날 신부전 의증 소견을 받고 11월 4일 날 신장 생검을 위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날 보험을 가입을 했네. 근데 되게 웃기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서는 왜 10월 달에 청약을 하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원래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다시 재설계가 뭐 해서 뭐 가능하겠지만 이때는 청약해놓고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다시 이제 이때 보험료를 납입을 한 게 아닌가. 하여튼 이때 보험을 가입한 거. 입원하면서 보험을 가입을 한 거. 그때 보험료를 낸 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3개월 이내. 그쵸? 입원 이내. 입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 받았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걸리죠. 그리고 나서 11월 16일 이제 결과가 나왔겠죠. IgA 신병증. 이게 만성신부전으로 가기 전 단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병을 못 고쳐요. 계속 나빠져요. 멈출 수가 없어요. 조금 악화되는 거를 방지할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계속 악화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랑 동일하다. 어차피 가는 거다. 말기도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한 게 CI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하필이면. 예, 말기 신부전이었을 때 4천만 원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2013년 4월 달에 말기 신장병,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9월 30일 날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험 청약이 10월 지금 2010년 11월 4일에 지금 보험 가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1, 12, 13 4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따지면 조금 애매해요. 이쪽으로 가면 조금 불안해. 그래서 3년 있다가 청구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FC님이 엄청 똑똑하신 분이라서 조력을 조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때도 FC님 뭔가 설계를 해가지고 갖다 줬고, 근데 이 사람 내가 고민해볼게 라고 했다가 보험료를 안 놓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재설계 들어가서 예전부터 이 사람은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게 아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 받았어요. 보험금. 재판부에서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랑 이번 일단 4,080 얼마인가? 88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 친구가 만성 신부전 의심 소견이 있었어요. 근데 말기 신부전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기 신부전이랑 아니 그 만성 신부전이랑 그렇게 진단을 받았고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면 동일 질병. 근데 만성 신부전이랑 말기 이거는 투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식을 해야 되거나. 직업고지. 이게 우리가 지금 계약자를 알리려면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직업. 이거는 직업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중요해요. 뭘 하는지. 내가 한전에도 다닐 수 있고 뭐 회사 뭐 여러 데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사무를 볼 수도 있고 경비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공장에서 내가 대표도 있을 수도 있지만 프레스를 또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 조금 속이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험료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에 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하는 일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위험한 급수로 올려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험 이거 가입할 때 혹시 직업이 변경되거나 위험한 직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통지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도 소송이 많이 걸리거든요. 나는 직업고지 관련해서 통제라는 얘기 못 들었다. 직업 바뀌면. 그래서 이 얘기도 꼭 필요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사례예요. 이것도 판례예요. 2016년도에 메리츠 보험에 가입했어요. 전업주부로. 그리고 6개월 있다죠. 2017년 6월 달에 밭에서 일하다가 진드기에 물려서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 실제로 병원 갔었을 때는 진드기한테 물린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체도 2개가 나왔어요. 진드기 사체가.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죠. 사망보험 가입했으니까. 근데 보험사는 면책했어요. 그러면 면책했으면 당연히 소송을 했겠죠. 유족 측에서. 근데 우리가 판결문 보면은 이런 내용이 가끔 나와요. 이랬었던 점, 이랬었던 점, 이랬었던 점, 이랬었던 점, 점점점점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유족한테 유리한 말이 나오면 판사님이 유족한테 유리하게 손을 들어주는 거고요. 보험사가 주장한 대로 점점점점점 많으면 그러니까 시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보험사한테 기울어져 있으면 그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농협조합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요. 농협인 안전보험. 그리고 트럭과 대형 농기구를 소유했고 그다음 가축용 비닐하우스가 되게 큰 동에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옥수수밭도 수목림 같은 게 땅도 되게 넓어요. 있었고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도 다 재배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먹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혼자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소송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승소 패소, 유족 승소, 유족 패소. 맞아요. 네, 패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거 다시 항소 들어갔어요. 항소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될까요? 안 될 것 맞아요. 저도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강아지가 진드기를 묻혀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물렸다라고 했는데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농사 지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급수가 되게 농사 짓는 분들 대부분 그냥 가정주부로 해 이러는데 이럴 경우 진짜 대단위로 짓는 사람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냥 저거 농부로 놓는 거야? 그렇죠. 2급.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에 소변이 너무 급했던 거죠. 이제 일 끝나고 급했길래 소변을 넣다가 사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급수가 화물차면 상급이잖아요. 근데 상급으로 안 들어가고 1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신 FC님이 사실혼 관계자예요. 사실혼 관계자 배우자분이에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보험료를 줄이려고 상급을 해야 되는데 1급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화물차를 모는 사람들, 화물차 몰다가 갓길을 세웠다가 오줌 넣다가 사망하신 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막 조사 나오고 막 쌩 난리가 났겠죠. 직업이랑 화물차 몰던 사람이 화물차 몰다 잠깐 소면 보다가 사망했으니까 그거 더군다나 걔네들이 필적조회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 필적조회는 못하지만 FC님 필적이랑 그 다음에
그 고객 필적이랑 가지고 했는데 일치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험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라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사실혼 관계이기도 하지만 상간녀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혼인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진짜 많이 가입되어 있는 거는 법정 상속인이 받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험료를 다 냈어. 네. 그리고 그 아드님이 우리 뭐 진짜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맨날 때리고 막 이러는데 아빠가 얌전해.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어머님 그랬다가 사망하면서 이제 보험금 있다라는 거 알고부터 이제 분쟁이 생겼잖아요. 이제 아줌마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그거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구상이 들어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지 방해를 하셨지 않았냐. 본인이 다 물었어요. 아들한테 다 얘기했고 내가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 받고 끝냈어요. 왜냐면 보험사에서도 소송하면 소송 비용 들어가고 우리도 소송 비용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업무 끝나고 가던 중이었으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또 진짜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소변 놓다 그런 건데 라고 해서 30% 받고 그걸로 그냥 끝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직업급수가 문제가 안 되면 정 모든 질병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면 되게 골치 아파지고 결국에는 보험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저런 경우는 생명보험이 근데 나오죠. 않아요? 맞아요. 그 직업에 근데 대한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했었던 만약에 직업급수를 상급을 속이고 보험사에서 모르면은 그냥 지급이 되겠죠. 근데 직업급수는 실손만 조금 민감하게 따지고 원래는 그것도 그 만약에 처음에 가입했었던 게 1,000만 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업급수를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500만 원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좀 생보사는 유하게 지급을 해요. 네. 그래도 그냥 좀 고지를 하시는 게 낫죠. 혹시 모르니까. 그건 손해보험에서 일반 상해 쪽에서. 네, 맞아요. 네네. 3개월 이내에 진찰 검사. 제가 봤을 때 3개월 이내에 뭐가 검사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3개월 지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확정진단, 의심소견은 우리가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 그것도 소견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소견서는 아니에요. 왜냐 의사가 정확하게 뭐 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말 그대로 결과표인 거잖아요. 내가 소견서는 어디에 가기 위해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거지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분쟁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치료는 뜸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도 다 치료예요. 시술도 어찌 보면 수술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술도 치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원은 당일 입원. 6시간 뭐 넘으면은 당일 입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입원.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 내시경 시술 이런 것도 수술로 봐야 되죠. 그리고 투약. 투약은 보통 우리가 약 먹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주사로 넣는 투약도 있고요. 마약 패치 붙이는 투약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투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끔 가다가 약 처방해놓고 난 약 안 먹었으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약 처방 받으면 그것도 그냥 투약으로 보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이게 진짜 되게 웃겨요. 아까는 읽어봐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화제, 그다음에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을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는 진찰이랑 검사가 의사로부터. 이거는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뭔가 다 만들 때는 다 취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마약은 어쨌든 간에 범죄 행위라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혈압 강화제. 근데 상시 복용이니까 맨날 먹어. 밥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혈압 강화제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먹잖아요. 그리고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에서 왠지 뭐 마취통증과나 아니면 신경정신과 이런 데서 전문의약품으로 해서 뭔가 처방을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진찰이랑 검사를 놓지 왜 뺐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약국에서 혈압약도 사 먹었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의약 분업화 되기 전에는 진통제도 사 먹고 지금은 처방을 받아야지 되지만 예전에 수면제도 다 사 먹었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건가? 그리고 잘 보면 이게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이거는 약간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점점 약알이 늘어나요. 수면제도 처음에는 줄피뎀 하나 먹었다가 그다음에 2개 먹었다가 3개 먹었다가 그리고 각성제 같은 경우도 각성제가 보통 저럴 때 사용돼요. 그 ADHD 증후군 걔네들 집중할 때. 그래서 그 각성제를 처방을 받아서 그 청담동에 있는 엄마들이 학원 강사에서 그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 약을 처방 받아서 먹이면 아이들이 공부 집중을 잘한대요. 그리고 사시하시는 분들, 변호사님 준비하셨던 분들도 저런 약 처방 받아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경 안정제. 신경 안정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황청심원. 그렇죠. 그것도 신경 안정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약국에서 구입한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고지나 고지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수면제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약간 고위층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삼성 임원이 자기가 이렇게 정신과 처방 이력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수면 유도제를 약국에서 계속 사서 드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면 유도제도 계속 먹으면 중독돼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었을 때는 중독성이 강한 이런 거.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도 이거 카메라가 돌아가면 제가 조금 말을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한 재작년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약을 먹고 마약을 필로핀 주사로 뭐 투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자가 항상 그래요. 여자가 나 이대로 못 살아. 그러면 이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정신이 막 혼미하죠. 그러다가 여자를 막 폭행을 했어요. 칼을 들고 그리고 나서 누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치아도 뽑았어요.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머리 가죽을 벗겼어요. 네, 그리고 계단을 막 다니면서 막 아파트에서 난리친 거야. 근데 아무도 못 도와줬어요. 무서워서. 막 완전 감기 어린 사람이 막 그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막 신고가 엄청 들어갔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잠깐 됐었어요. 근데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그거 심하게 보도 안 하고 되게 축소보도하고 그리고 거기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 끔찍하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놀래서 막 그랬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살았어요. 살았는데 얼굴을 막 찔렀거든요. 가죽도 벗겼잖아요. 그 여자 기절했어요. 근데 이게 뼈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잠겼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얼굴을 막 찔렀다 보니까 뼈 때문에 살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남자가 여자가 죽었는 줄 알고 자기도 찌르고서 뛰어내렸어요. 남자 살았어요. 여자도 살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사람은 형량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형사 사건은 안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개인보험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눈알도 뽑히고 뭐 치아도 뽑히고 가죽도 뭐 벗겨졌잖아요. 근데 사진을 봤는데 진짜 너무 끔찍해요. 그 수술 사진도 끔찍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왜냐면 보험사에 제출하려면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없어. 그냥 항비용 머리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청구를 했죠. 근데 이게 소멸시효가 어쨌든 우리가 청구권 소멸시효 그때는 그 2년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뭐 몇 년이 지났는데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너무 좀 불쌍해서 그냥 한번 해보자.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다라도 했더니 조사를 나오겠대요. 나가보시라고. 근데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청구할 때 제일 끔찍한 사진만 골라서 줬어요. 막 잔인한 거잖아. 막 피 있고 뭐 수술 사진, 현재 사진 중에서도 제일 막 사람 상태가 안 좋은 거 그런 거 해서 청구해갖고 추상장애 15%랑 그다음에 눈알, 의안 지금 삽입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급됐었던. 지금은 신의 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 잡두를 타지는 않은데 약간 신내림 받으셔서 그쪽 신의 도움을 받고 계세요. 조금 안 된 사건이죠. 여자분이 그때 30대 초반이었나? 그래서 그렇게 마약이 그렇대요. 그냥 최고 등급이래요. 그냥 내가 부와 명예를 다 누렸어. 그 다음에 뭔가 쾌락을 즐기고 싶어. 그럴 때 마지막 손대는 게 마약이래요.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우린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그래서 버닝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즘에 마약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게 실생활에 되게 많이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약은 당연히 범죄행위라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미쳐서 날뛰면은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거는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한 거고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추가 검사는 하나 하고 확인했더니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또 다시 하는 거, 다른 검사를 하는 거고요. 재검사는 동일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 검사와 추가 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둘 거. 이게 판례를 제가 못 찾았어요.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당일날 응급실을 간 거예요. 우리가 응급실 가면 보통 피 뽑고 뭐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하고 뭐 하잖아요. 1년에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피 뽑고 오세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뭐 찍고 오세요. 그럼 이걸 추가 검사로 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재검사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당일날 일어난 게. 근데 판례는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시간적인 차이를 둬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보험사에서는 추가 검사, 재검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어쨌든 우리가만 또 고달파지는 거니까 어쨌든 승인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가장 고민됐었던 게 이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추적 관찰하면 그거 올리면은 정기간 부담보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의사로부터 의사가 진찰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와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해야 될까? 근데 누가 금감원에다가 질의를 올려놨더라고요. 암치료 5년 기간 후 경과 후 재발 여부 관찰을 하기 위한 정기검전도 고지 대상인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하께서 문의하신 재발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지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르대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회사는 받아주고 어떤 회사는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자의적으로 언더라이팅은 말 그대로 회사마다 자기네가 심사를 해서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감원에서도 답변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의사도 애매하게 생각하고 법률가도 애매하게 생각하고 보험사도 애매하게 답변이 오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그래 이거는 고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판결이 정확하게 나와서 고법까지 간, 그러니까 지방법원, 뭐 대전, 뭐 지방법원, 안산지원 이런 데서는 판결이 아니라 최소한의 고법까지 아니면 중앙지법에서 난 판례라든지 고법까지 갔었던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 있는 판례인데 진짜 저기 지방에 창원에 있는 지법에 있는 데서 하나가 뭐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거는 보험사에서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년을 아예 그냥 넘기거나 아예 검사를 안 받고 아니면 진짜 한다라고 하면 고지를 하고 하시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까 그 마약 관련돼서는 하나가 더 다른 건 다 투약인데 여기는 복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용은 입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다 먹을 수밖에 없긴 한데 왜 이 말을 좀 달리 해놨을까? 근데 나머지는 다 투약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객들이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당연히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계속하여는 하나의 치료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을 때까지 뭐 만약에 뭐 감기로 뭐 3일 치료 받았다가 한 달 또 감기 걸렸다. 그건 또 새로운 게 되는 거죠. 위험 만약 예를 들어서 술 많이 마셔서 15일 처방 받고 그다음에 뭐 또 있다가 2, 3일 있다가 또 15일 처방 받았다. 그거는 계속하여죠. 안 났으니까. 근데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그 증상이 뭐 또 술이나 뭐로 인해서 또 아프다라고 하면 그거는 새로운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여는 그게 나을 때까지. 근데 그렇다고 평생 나을 때까지는 아니에요. 괜찮았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건 그런데 심각한 질환 같은 경우 조금 달리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3위호, 하나는 일반을 가입하셨어요. 근데 일반에서는 30일 이상 투약이 걸려요. 그리고 3위호에서는 수술 필요 소견이 걸려요. 근데 이분이
여쭤봤더니 약을 그냥 소화가 안 돼, 위가 아파. 왜 어르신들 왜 소화제 많이 타 먹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약을 받아서 온 가족이 나눠 먹은 거예요. 할머니 이름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그러니까 할머니는 먹은 적 별로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랑 오빠들이랑 다 나눠 먹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 이름으로 처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0일 이상 투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필요 소견이 있어요. 보람의 병원에 이제 수술하러 갔는데 혈압이랑 당뇨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수술 못 하고 왔다. 그래서 약 처방을 해달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도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센 약 줄까봐 그래서 속이고서 자녀들한테도 속이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 관심. 수술해야 된대라고 하면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관심을 갖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더 좋은 약 줄까 해가지고 수술 필요 소견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조사가 나왔는데 그 조사자가 그런 거, 그 보람의 병원을 꼭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가보시라고.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어머님이 뻥치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가보시라고. 근데 진짜 갔다 와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수술 없었다고. 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 병원에. 근데 어머니가 뻥치신 거예요. 할아버지랑. 예. 그렇게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수술 필요 소견도 말 그대로 내가 뻥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약을 하나 타가지고, 우리 감기약 같은 것도 있잖아. 감기약 하나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사람 약 타 먹는 게 아니라 남편 약도 한번 타서 하고 애들 약도 타서 하고 한 명 걸로 그냥 해서 먹으면 나중에 여기에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사례예요. 이건 지금 2015년도 4월 29일부터 지금 2015년 12월 15일 고혈압 약 4개월 먹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염 60일. 대부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의존증, 알코올 있는 분들은 병원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약만 타놓고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보험이 집중담보가 되어 있어요. 2017년 2월 1일, 2017년 7월 20일, 2017년 7월 24일, 2018년 2월 7일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가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2019년 5월 13일 날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보험금을 좀 이따가 청구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청구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하면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2017년 2월 1일 날 가입한 거 2018년, 2019년 2월 1일이죠. 그러면 경과했죠. 그 안에 치료 안 받았잖아요. 2019년 5월 13일 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 안이에요. 2017년 7월 20일 그러면은 그쵸, 2년 경과 안 했잖아요. 이게 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된 게 이거거든요. 5월 13일 날 진단받고 청구일은 5월 17일 엄청 급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서베이가 빨리 나왔죠. 그리고 보고일자도 6월 14일 거의 뭐 한 달 만에 끝냈고, 그리고 보험사가 이렇게 해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요. 일단은 해지 통보부터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해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요. 그게 지금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집중 앞담보 여기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자금 2천만 원 있었거든요. 예,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해지. 그 다음 면책. 그래서 2년이 경과했으니까 고혈압이랑 급성심근경색이랑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이 경과를 안 한 거는 지금 2년 또 경과를 안 했고 지금 3년도 경과 안 했잖아요. 지금 요거 지금 보면은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2년도 경과 안 했기 때문에 고혈압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은 인과관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넘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한테 지금 서류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이랑 급성심근경색이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서류를 받았어요. 그게 병원에서. 근데 그게 100% 인과관계는 조금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약도 계속 꾸준하게 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2015년도에 먹었다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한 4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한 번도 안 먹었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인과관계를 좀 주장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그때 고혈압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해지면책, 나머지는 하나는 보험금 받고 해지도 안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계약자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왜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하려면 진짜 5년제 건강공단 다 봐서 진짜 이 사람이 실비라도 가입한 게 있으면 그게 다 걸려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을 넘겨서 청구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뒷면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지금 11번이랑 그 다음에 14번 그 현재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최근에 어떤 FC님이 운전자 보험 어떤 분이 교회 차량 운전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해서 가입을 했대요. 근데 영업용으로 가입을 했대요. 이 사람이 영업용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영업용이랑 자동차를 구별할 때 중간에 왜 그 있잖아요. 35다에 3657에서 중간에 가나다라 적혀 있잖아요. 그게 사자 아빠만 보면 돼요. 사자 아바. 그게 영업용이에요. 예, 오늘 지나가시다가 택시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그러면은 사, 자, 아, 바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자 아빠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럼 아니면 영업용이 아니에요? 예, 그게 영업용이에요. 그렇게 그 노란 간판들 그런 게 되어 있고. 차를 빌려서 렌터카를 빌려서 그 차량으로 이제 배달하시는 거잖아요. 렌터카는 또 번호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건 예. 하, 허, 호. 그거를 이제 그거를 빌려서 그 차량이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달 업무로 봐야 되겠죠? 유통을 하는 건데 그거는 영업용 차량이 화물 운송이니까 그거는 왜 우리가 택배 화물도 화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영업용은 노란 간판인 거고 그거는 안 그런 간판들이 있어요. 그냥 왜 그런 거 다마스 차량 그런 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지입 차량 이런 번호 같은 경우도 사자 아빠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업용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냥 운송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택시 막 이런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노란 간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화물 차량 뭐 이런 걸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물차도 분류하면 그 차량 번호가 사자 아빠가 되어 있으면 영업용 노란 간판 할 때 분류하기 쉬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업용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분이 화를 엄청 내셨대요. 왜 내가 영업용이냐 라고 해서 그 지금 이거 운전하면 화물차 운전하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엄청 혼나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시 체결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영업용의 경우 사자 아빠만 그냥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지금같이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위탁업이니까 결국에는 상급이 되는 거죠. 그 차량 번호 영업용, 화물용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화물 운송. 그리고 지금 1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자격증 관련해서는 안 적혀 있었어요. 래프팅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위험하게 뭐 근데 한 번 하는 거는 괜찮아요. 주기적으로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냥 SNS 다 지우라 그래요. 예. 그 SNS 다 뒤지거든요. 그리고 막 나 자랑한다고 막 서핑하고 막 이런 거 물속에 막 들어가는 거 막 촬영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보험사가 다 캡처를 해요. 저는 예전에 다 그랬어요. 저는 그 싸이월드도 다 뒤져서 학생 막 축구부 학생 이런 거 다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다 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청구 들어와서 청구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SNS 그다음에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그냥 꽃사진 자연 사진으로 그냥 다 바꾸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